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시간에서 교재 38페이지부터입니다. 민법이죠. 시인이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 원칙. 자, 이 부분은 우리 시험에서 매번 출제가 됩니다. 예, 반드시 출제가 되는 논점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반복을 하셔서 이 문제가 내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미리 말씀드리면 상당히 추상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상당히 이 부분을 곤란을 느낍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저와 더불어 연습을 하시면은 이번에 어떤 기출 문제를 최대한 반복한다면은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를 충분히 내 것으로 자신 있게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논점입니다. 자, 일단 먼저 법조문을 먼저 볼게요. 2조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서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자, 일단 신의척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줄여서 신의척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리로 기억을 하고 있다. 그죠? 자, 일단은 개념을 볼게요. 권리 행사의 의의로 갑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리도록 법에서 주어진 힘을 권리라 했죠. 그죠? 그래서 무수한 권리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때 권리 행사라면 그 주어진 이익을 현실화하는 것을 행사라 합니다. 행사. 그때 권리 행사는 내가 토지를 매도코자 한다. 그죠? 그래서 내 스스로 권리를 행사를 하든 타인화염 대신케 하든 권리자의 자유가 원칙입니다. 근데 일정한 권리는 권리자 본인 스스로만 행사를 해야 되는 권리도 있더라. 그죠? 이를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 했고, 그런 경우가 아닌 한 본인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든 타인을 시켜서 대리케 하든 이거는 권리자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2번요. 권리 행사의 구체적인 모습.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권리의 각종 권리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자체가 바로 지문화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물건 등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면 뭐예요? 그 객체의 물건을 내가 직접 집에서 이걸 현실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를 할 것이고, 내가 채권 등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의무자에게 의무행을 청구하고, 의무자가 그에 따라서 의무를 이행한다면 그 결과를 수령하는 식으로 권리를 행사를 할 것이고, 내가 취소권 등 형성권을 가지고 있다면 일방적 의사 표시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를 할 겁니다. 내가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면 청구권자가 나에게 의무 이행을 청구를 해왔을 때 일정한 이유를 들어서 그 이행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3번요. 권리 행사의 한계. 자, 이 부분에 어떤 단어 하나를 기억 부탁드릴게요. 즉, 내가 권리자라면 권리를 어떻게 언제 행사를 할 것이냐 여부는 권리자의 자유가 원칙이죠. 그렇지만 이 같은 권리 행사의 자유가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즉, 당연히 상식적으로 내가 어떤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그 토지를 아무렇게나 형질을 변경하고 아무런 높이의 건축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 없죠. 그죠?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즉, 권리라는 것은 내가 무인도에서 혼자만 살아갈 때는 이 같은 단어는 있을 수가 없다. 즉, 내가 가지는 소유권 등의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내 권리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그죠? 권리로서. 그래서 권리 행사는 자유가 원칙이지만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사회에서 그 권리에 대해서 요구하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한계가 내재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를 사회성 공공성에 의한 제약이다. 이런 어떤 표현 정도는 기억을 할게요. 따라서 권리 행사는 자유가 원칙이지만 이와 같은 권리 행사의 내재적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서술되어 있고 둘째 줄 가운데, 그래서 이와 같은 권리 행사의 내재적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법상의 조문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신의적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갑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 자, 다시 조문을 보면서요. 자, 제가 녹여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원칙 옆에 누가 존재합니까? 의무자가 존재한다 그죠? 즉 권리와 의무는 서로 대응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때 내가 권리자이라 하더라도 그 권리 행사는 나만의 이익 추구가 아니라 상대방의 믿음에 쫓아서 성실히 권리를 행사를 해야 하고, 반대로 내가 의무자라면 원칙 옆에 권리자가 존재하겠죠. 따라서 의무의 이행은 권리자의 믿음에 따라서 성실히 의무를 이행해라. 이와 같은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공동체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률 생활의 최소한의 행동의 기준은 뭐예요? 규칙을 신의척이라 합니다. 신의척. 자, 그럼 옆 페이지 보세요. 연역. 연역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말을 들어봤다 그죠? 서양의 모든 역사는 로마로부터 흘러나서 로마로부터 시작하더라 그죠? 자,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같은 제도도 로마법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근대민법에서는 최초에 어느 나라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규정을 했느냐? 당연히 역사 순서대로죠. 가장 프랑스가 먼저 근대화됐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최초로 신의 성실의 원칙을 계약의 해석 원리로 민법에서 규정했고, 그 다음에 독일이죠. 독일이 더 범위를 넓혀서 계약뿐만 아니라 뭐요? 채권법 전체의 지도 원리로 확대 규정하고, 마지막에 스위스가 채권법뿐만 아니라 뭐요? 민법 전체의 지도 원리로서 민법전의 규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럼 연역을 보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제도는 점차 그 적용 범위가 축소입니까? 확대요? 확대죠. 점차 신의척의 적용 범위는 확대되어 오고 있다. 2부로 갑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의 법조문의 법적 성격, 일반 조항이다. 제목에다가 밑줄을게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2조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법은 일반법과 특별법, 다른 말로 개별법이 있죠. 조문도 똑같습니다. 민법 2조는 매매 등의 개별 사건에만 적용되는 조문이 아니다, 그죠? 즉 매매 등 개별 사건에만 적용되는 조문은 뭐예요? 개별 조항 또는 특별 조항. 근데 신의적 권리 남용 금지에 관한 2조는 매매 등 개별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두루두루 적용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일반 조항이라는 겁니다. 일반 조항. 자, 그러면 일반 조항과 개별 조항이 있으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조문을 우선 적용합니까? 일어나는 사건에서 개별 조문을 먼저 적용하고, 신의척은 일반 조항이니까 뭐요? 보충적으로 적용되어 있죠. 예, 그런 성질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따라서 신의척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두루두루 적용되는 대표적인 일반 조항에 해당합니다. 자, 내용을 읽어볼게요. 민법 2조의 신의적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법률관계 당사자는 항상 권리 내지 의무를 행사하고 이행을 하면서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상대방의 믿음을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최소한의 뭐요? 지켜야 될 최소한의 행동의 원칙으로 대표적인 일반 조항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적용 요건. 그래서 신의척을 사회에서 일어나는 개별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 조항과 개별 조항이 있으면 뭐요?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하고 똑같죠, 그죠? 일반 특별법 우선의 원칙. 따라서 매매 등의 사건에서는 매매 파트에 규정된 조문을 먼저 적용하고, 신의척은 뭐요? 보충적으로 적용되죠, 그죠? 따라서 그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신의척은 일반 조항에 해당하므로 실제 사건에서 뭐요? 개별 조문을 먼저 적용하고 마지막에 적용되는 보충적인 규범입니다. 그래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신의척을 구체적 법률 관계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이익 내용, 행사하거나 이행하려는 권리 또는 의무의 상대방의 이익 등의 여러 가지 관계 등을 뭐요?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종합해서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그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강행 규정요. 신의척에서는 웬만하면 이 지문은 우리 시험의 5개의 지문 중에 거의 매번 지문화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떠올려볼게요. 민법은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크게 두 파트로 분류했을 때 민법은 공법에 속합니까? 사법에 속해요? 사법에 속한다 그죠? 즉 민법은 사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법은 사적 자치를 지도 이념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즉 사적 자치가 원칙입니다. 즉 사적인 생활은 자율적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원칙을 지도 이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은 사법이기 때문에 사적 자체 지도 이념이 지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민법 조문을 크게 두 가지, 임의법규와 강행법규로 나누었을 때 당연히 민법은 사법이기 때문에 어떤 법요? 임의법규임을 원칙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사자 의사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매매 등의 경우는 어떤 매매에 관한 조문이 아니라면요,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사법이기 때문에 민법사의 조문은 원칙 임의법규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모든 국민의금 반드시 지켜라는 여러 입법자의 어떤 생각이 있는 조문들은 강행 규정일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민법 2조 여하튼 신의 성실의 원칙은 아무리 어떤 사법에 속하는 민법은 사적 자치 원칙이 지배하고 있지만 최소한 내가 사회의 공동체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법률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서 권리 내지 권리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이 같은 원칙은 공동체 한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행동의 원칙이 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이 같은 신의척은 임의법규가 아닌 강행법규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제목 밑줄 것이고, 따라서 권리자의 권리 행사 내지 의무의 이행이 신의척 위반이다, 권리 남용이다 여부는 뭐요? 강행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문제이므로 법원이 이와 같은 신의척 위반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당사자의 주장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신의척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제일 많이 출제되는 단골 규정이 합니다. 따라서 강행 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로 신의척 적용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강행법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요. 민법 2조 1항과 2항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자, 학설 제목은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면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될 수 없죠. 따라서 그 효과는 2항의 권리 남용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2조 1항과 2항은 동전의 앞뒷면. 따라서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척에 반하면 2항의 권리 남용이 된다고 봅니다. 자, 넘길게요. 신의척의 적용 범위입니다. 자, 이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배우는 우리 시험에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되는 민법 총칙은 용어상으로는 물권법, 채권법 등의 재산법과 그 다음에요 친족법, 상속법 등의 가족법의 공통적인 원리 등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상으로는 뭐요? 재산법, 가족법에 모두 적용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그죠.
근데 문제는 제3법과 가족법은 공통적인 분모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배운 민법 총칙의 원칙 어디에만요? 제3법에만 적용되고 가족법에는 원칙 적용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 원칙은 우리가 모든 사회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최소한의 행동의 원칙일 수밖에 없으므로 어떤 매매 등의 어떤 제3법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생활에서도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그래서 어떤 신의적 권리남용금지 원칙은 제3법뿐만 아니라 가족법까지 한마디로 민법 끝까지 적용이 됩니다. 즉 민법 전체 일반 원칙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신의적 권리남용금지 원칙은 민법에 따른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행정법, 소송법 등 모든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률관계를 매점해서 당연히 타당한 원칙일 수밖에 없죠. 그죠?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전체 지도 원리이기도 하고요. 민법뿐만 아니라 행정법, 소송법 등 모든 법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뭐요? 신의적 권리남용금지 원칙은 우리 사회에서 맺어지는 모든 법률관계에 적용이 되는 대표적인 일반 원칙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상가로 2번 주된 적용 범위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 원칙은 민법 끝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죠? 민법 끝까지, 가족법까지. 근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가지고 2조 1항을 한번 볼게요. 2조 1항. 자, 2조 1항을 보니까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행은 신의에 쫓아서 성실히 하여야 된다. 신의다가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신의척이 적용되려면은 어떤 경우만 적용됩니까? 신의에 쫓아서, 그죠? 즉, 신뢰 관계가 있는 자 사이가. 다른 말로, 특별 결합 관계 있는 자 사이만. 즉, 신의척이 적용되려면은 권리자의 권리행사 또는 의무행위 상대방의 믿음에 위배되어야만 신의척이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신의척이 적용되려면 여튼 믿음 관계 있는 자 사이에만 신뢰라는 단어가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여튼 신뢰 관계 있는 자 사이에만 신의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다. 즉, 여튼 특별 결합 관계 있는 자 사이로. 그 민법 끝까지지만 여튼 신뢰 관계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부분이 어디죠? 예, 채권법이죠.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신의척은 채권법에서 주된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2항을 보세요. 권리남용금지 원칙. 2항의 권리남용금지 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에 다시 조문을 돌아가시면 2항을 보니까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신뢰라는 단어는 없다 그죠? 그래서 권리남용금지 원칙은 신의척과 달리 신뢰관계 있는 자 사이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다시 여하튼 신뢰관계 없는 자 사이에서도 권리남용금지 원칙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면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 됩니다. 근데 제 설명에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다 그죠? 자, 그러면 권리남용금지 원칙은 주로 어디서요? 소유권 행사 등과 관련한 물권법에서 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부동산 개발업자가 낙후된 동네를 통째로 매입해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래서 동네가 이렇게 있습니다. 큰 도로가 여기 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위해서 그 동네 어떤 건물 등을 다 매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에 인접한 앞부분의 건물 등은 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매수제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업자가 앞부분의 토지들은 다 매수했죠. 그럼 누가 주인이요? 갑이 소유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가 이제 자기
땅입니다. 그래서 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큰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땅을 이용하지 않고는 도로에 통과를 못합니다. 근데 갑이 소유자라는 이유로 뭐요? 뒤에 거주하는 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목적으로 기존의 출입로로 사용된 도로를 뭐요? 담을 높이 쌓아버렸다. 자, 이자 소유권자 맞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소유권 행사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래서 소유권 대표적인 물건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소유권 행사는 그 권리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다, 그죠? 따라서 권리 남용에 해당하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이와 같은 소유권 등 물권법에서 주된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민법 2조 신의적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누구나 지켜야 될 최소한의 행동의 원칙이기 때문에 신의적은 재산법뿐만 아니라 뭐요? 가족법까지, 즉 한마디로 민법 전체에 적용된 일반 원칙인과 동시에 민법에 따른 법률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 관계죠. 따라서 우리 사회생활에서 맺어지는 모든 법률 관계에 누구나 지켜야 될 행동의 최소한의 원칙이다. 다만 신의적은 주로 어디에서 적용되느냐? 말 그대로 신의에 위반하여 그죠. 따라서 신의적은 주로 신뢰관계 있는 자 사이에 한해서만 적용되므로 주로는 채권법에서 주된 기능을 담당한다. 근데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그죠. 따라서 신의적과 달리 여하튼 믿음 관계 없는 자 사이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행사 등 물권법에서 주된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의척의 기능으로 갑니다. 큰 사본요. 신의척의 기능. 신의척은 다른 말로 조리다, 그죠? 그럼 지난주에 배웠던 걸 볼게요. 민법 1조에 의하면은 민사사건이 발발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성문민법에서는 성문민법을 가지고 먼저 재판합니다. 근데 성문민법이 존재치 않으면 두 번째 간섭민법을 가지고 재판한다, 그죠? 근데 간섭민법도 없을 때 최종적으로 뭘 가지고요? 조리인 신의측이 재판의 기준이 되더라. 따라서 한마디로 최종적인 민사법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쌍가루 2번요. 요 단어 어렵습니다. 규범의 구체화 기준, 기능, 즉 법률 또는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자, 내용부터 먼저 읽고 설명드릴게요. 신의척은 다른 말로 조리, 개개 법률 조항 또는 당사자의 계약 등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지를 뭐요? 명확히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 용어는 어렵지만 제가 설명드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바로 밑에 판례가 쭉 언급되어 있죠. 근데 옆 페이지 제일 위에 판례를 보세요. 2번 판례. 즉 내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나의 관심사항은 현재 분양 가격이 얼마이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뭐요? 더 발전 가능성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그죠?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그때 내가 분양받고자 하는 지역에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화장장 등 어떤 혐오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로 분양 안 받겠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분양업자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와 같은 사항을 뭐요? 분양받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에 알릴 의무가 신의처로부터 뭐요? 발생을 하고 분양받고자 하는 자에게 뭐요? 그와 같은 사항을 미리 고지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뭐요? 어떤 권리가 당사자에게 인정되고 의무가 발생하느냐, 그죠? 이와 같은 권리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기능을 담당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쌍가루 3번요. 구체적 타당성의 보장. 이 용어도 힘듭니다. 자, 여기 볼게요. 민법 2조 신의척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 중 매매 등 개별 사건에만 적용되는 개별 조항이 아니라 뭐요? 모든 사건에 두루두루 적용되는 일반 조항이죠. 그죠? 일반 조항. 그러면은
개별 조항과 일반 조항이 있다면 원칙 어느 것을 먼저 적용합니까? 개별 조항을 먼저 적용한다 그죠? 그 다음에 개별 조항의 적용 결과 여러모로 불합리할 때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일반 조항인 신의척을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일 금방 봤던 그 판례, 제일 밑에 판례가 세 가지가 되어 있죠. 옆 페이지에 걸쳐서. 자, 그러면 41페이지 제로의 판례 두 번째 3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구체적 타당성의 보장. 자, 여기 볼게요. 갑을 간의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매매 대금이 1억으로. 그래서 매수인이 약속한 바에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쭉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예를 들게요. 이자가 9,990만 원까지는 매도인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요? 10만 원은 미지급 상태입니다. 매수인은 매매 계약에 따라서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죠. 그럼 채무가 완전히 이행된 상태입니까? 이행이 되지 못한 상태요? 이행이 되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채무 불이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은 채권자는 뭐요? 이를 이유로 일정 요건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뭐요? 그 계약은 그때부터가 아니라 뭐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매매에서는 뭐요? 이와 같은 구체적 개별 규정을 보게 되면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이와 같은 극히 경미한 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우리 상식에 비추어 맞다 맞지 않다?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않다. 그래서 일단 일반 조항과 개별 조항이 있으면 개별 조항을 먼저 적용을 합니다. 근데 개별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니까 뭐요? 해제를 할 수 있다 그죠? 우리 상식에 맞지 않죠? 그래서 개별 조항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결과가 국민들의 일반적인 어떤 법적 상식에 맞지 아니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상식에 맞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뭐요? 예외적으로 신의척을 적용해서 이런 경우는 해제할 수 없다. 이 같은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구체적 타당성의 보장.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볼게요. 신의척 내지 권리 남용 규정은 개별 사건에 뭐요? 개별적 법률을 형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불합리를 제거하여 상식에 맞는 구체적 타당한 해결을 가능케 한다 그죠? 그래서 다음부터요. 신의척 일반 조항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원칙 어떤 조문을 먼저 적용합니까? 매매에 규정된 개별 조문을 먼저 적용하죠. 근데 매매에 관한 개별 조문을 먼저 적용하니까 해제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 그죠? 근데 이와 같은 결론은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때 예외적으로 신의척을 보충적으로 적용해서 불합리한 현상을 막고자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일반 조항이기 때문에 개별 조항을 먼저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최후의 보충적 수단으로 거쳐야 한다. 자, 쌍가로 4번 갑니다. 기타 기능. 신의척을 적용함으로써 당사자는 없던 권리를 창설, 다른 말로 발생케 하고 있던 권리를 변경케 하고 있던 권리를 소멸케 하는 권리의 창설. 다른 말로 발생이죠. 창설, 변경, 소멸의 기능을 가진다. 단어 자체는 기억을 할게요. 한 번 정도 지문화됐습니다. 자, 그러면 변경 기능, 소멸 기능은 우리가 좀 이따 볼 파생 원칙에서 설명이 될 거예요. 변경 기능은 사정 변경의 원칙이 이에 해당할 것이고 소멸의 기능은 실효 원칙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그럼 창설 기능 밑에 판례 세 가지를 동시에 설명할게요. 1번 판례를 볼게요. 병원에 입원 환자가 입원을 합니다. 근데 입원 서약서 어디를 보더라도 병원은 입원 환자가 입원실에 둔
휴대폰 등 기종품을 도난으로부터 방지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문구는 없죠, 그죠? 그렇지만 신의측상 병원 측은 당연히 병실에는 환자 측과 병원 관계자 측만 출입을 허용하고 기타자의 출입을 엄금함으로써 병실에 둔 환자 측의 기종품을 도난으로부터 방지할 의무가 신의측으로부터 생긴다, 그죠? 그래서 도난 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측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신의측으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이를 창설, 그죠? 그 다음에 옆에 2번 판례는 이미 설명드렸고 3번 판례도 설명드렸죠. 그 신의측은 조리, 다른 말로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법적 상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신의측의 한계. 제목에다가 체크할게요. 자, 이론적으로 민법 2조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지문이 신의체계란 민법 2조 조문은 임의법규가 아니라 강행법규다. 그 부분은 매번 출제가 됩니다. 그 부분과 더불어 이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반적인 어떤 지문이 요거예요. 신의측의 한계입니다. 즉 신의성실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민법까지 적용되는 민법의 대원칙의 하나이지만 신의측도 자기보다 더 상위의 이념이 있으면 신의측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두 개요. 두 개. 첫 번째가 제한능력자 제도와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제한능력자 파트에서 보겠지만 현행 민법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는 철저히 보호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미리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갑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습니다. 다만 어떤 제한능력자의 단독의 행위라도 일단은 유효합니다. 다만 제한능력자 측에서는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하기 전에 전전양도였어요. 그래서 제한능력자 측에서 상대방과 이와 같은 매매 등의 법률 행위를 제한능력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를 합니다. 취소하면 그때부터가 처음부터 소급해서 매매가 없던 것이 되고 이자들은 아무리 을 앞으로 격려된 등기를 믿었더라도 절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같은 상대방을 희생시키죠. 엄청나게 거래의 안전에 역학한다, 그죠? 그래서 이 같은 제한능력자 측이 이 같은 상대방을 희생시켜서라도 제한능력자를 철저히 보호를 하겠다가 제한능력자 제도입니다. 극복에는 취소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엄청난 손해를 주어서 신의측에 반한 것 같이 보인다, 그죠? 그렇지만 어느 제도가 우선합니까? 제한능력자 제도가 우선한다는 겁니다. 신의측을 이유로 제한능력자 측의 취소권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제한능력자 제도의 관계에서는 신의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가 상대방과의 매매 등 법률 행위를 제한능력자의 행위란 이유로 취소하는 결과 상대방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쳐서 신의측에 반환같이 보일지라도 신의측을 이유로 제한능력자 측의 취소권은 부정 못합니다. 그 판례가 밑에 1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요. 신의측은 임의법규라 했습니까? 강행법규라 했어요? 강행법규다, 그죠? 강행법규인데 신의측은 매매 등 개별 사건에만 적용되는 개별적 강행법규입니까?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일반적 강행법규요? 후자죠, 그죠? 일반적 강행법규입니다. 그런데 개별 사건에만 적용되는 개별적 강행법규가 있더라. 그럼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죠. 그럼 어느 것이 우선 적용돼요? 개별적 강행법규가 우선해서 적용되고 이 경우는 일반 강행법규인 신의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판례를 가지고 설명드려 볼게요. 밑에 판례의 3번을 보세요. 3번. 투신회사입니다.
고객입니다. 자, 주식 투자는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 누구의 책임하에? 자신의 책임하에 주식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자, 그런데 투신회사가 고객을 꼬드깁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가 뭐요? 망하더라도 원금은 돌려줄 테니까 걱정 없이 투자를 해라, 그죠? 우리 회사에. 그런데 금방 설명했죠. 주식 투자는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하에? 자신의 책임하에. 따라서 이와 같은 약정은 뭐요? 증권거래법에 반해서 이와 같은 약정은 무효입니다. 증권거래법은 강행법규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약정을 한 바 있더라도 투신회사는 고객에게 원금을 되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죠. 즉 증권거래법에 하면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신의책을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라죠. 만약에 신의책을 적용한다면 증권거래법이나 이와 같은 개별법은 의미가 없는 게 되어버린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신의책 적용 결과가 개별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올 때는 뭐예요? 그때는 신의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한 바 있더라도 투신회사는 그 약정이 무효임을 들어서 원금을 되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가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반화하게 되면은 4번입니다. 4번.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질문이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에 위반돼서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 얘기를 한 자라도 뭐요? 자신에게 강행법규 위반임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같은 주장은 신의책에 반하지 않는다. 그 신의책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같은 주장은 권리 남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많이 단골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2번 판례는 이와 같은 개별 강행법규에 관계에 해당 개별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2번, 3번이. 그래서 저는 3번과 가지고 설명했다, 그죠? 그래서 2번 판례를 설명드릴게요. 상속의 포기라는 우리가 단어를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근데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 후 일정 기간 내 법원에다가 상속 포기를 하면 이게 상속 포기입니다. 상속법은 강행법규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나는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더라도 뭐예요? 그거는 상속의 포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더라도 이 같은 주장은 신의책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효과 갑니다. 자, 2조 1항. 내가 권리자일지라도 권리 행사는 상대방의 믿음에 따라서 성실히, 그죠? 그래서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책에 위반하면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될 수 없고 이항의 권리 남용이 되고, 반대로 의무자의 의무행은 상대방의 권리자의 믿음에 쫓아서 성실히, 그죠? 그래서 이에 위반하게 되면 의무 불이행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할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어디를 오시냐면은 39페이지요. 39페이지. 클2번 신의 성실의 원칙의 법적 성격. 쌍글 1번요. 신의책은 매매 등 개별 사건에만 적용되는 개별 조항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뭐요? 두루두루 적용되는 대표적인 일반 조항이다. 따라서 순서는 개별 조항을 먼저 적용하고 일반 조항은 뭐요? 보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쌍가라 3번요. 제일 자주 출제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신의책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2조는 이미 법규가 아니라 뭐요? 강행 법규입니다. 따라서 신의책 위반 여부 등은 당사 주장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 못합니다. 자, 40페이지로 옵니다. 자, 신의책의 적용 범위 쌍글 1번 원칙. 즉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민법 총칙에 실려 있지만 뭐요? 같은 신의책,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누구나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행동의 원칙이므로 제3법뿐만 아니라 뭐요? 가족법까지, 즉 한마디로 민법 끝까지 적용되는 원칙이고, 이 같은 신의책은 민법에 따른 법률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 생활에서 누구나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행동의 원칙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모든 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다만 상거리 2번 신의척은 적용되려면 신뢰관계 있는 자 사이에만 신의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죠. 따라서 신뢰관계 있는 자 사이에만 적용되므로 주로는 채권법에서 기능을 담당할 겁니다. 근데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권리를 남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신뢰관계 없는 자 사이도 적용될 수가 있고, 따라서 주로는 소유권 행사 등 물권법에 많이 주로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큰 4번요. 신의척의 기능. 신의척은 다른 말로 존이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민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마지막 재판의 기준이 되는 최종적인 법원이 되고, 그 다음에 상가리 2번. 신의척은 대표적인 일반 조항으로서 어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개별 사건의 개별 조항을 기계적으로 엄격히 적용하면서 생기는 불합리를 해결하는 뭐요?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는 그 같은 기능을 담당을 하고, 그 다음 상거리 2번 신의척을 적용하면서 당사자가 어떤 권리가 있고 의무가 어떤 것이 인정되냐 그죠. 즉 당사자 간의 어떤 권리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하는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기타 신의척을 적용하면서 권리 창설, 변경, 소멸 기능을 가집니다. 그 다음 옆 페이지 1개 신의척은 민법 전체 적용된 일반 조항이지만 신의척보다 더 상위의 이념이 있으면 신의척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제도가 제한능력자 제도와의 관계, 그 다음에 개별 강행법규와 관계입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계속 지문을 통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42페이지로 옵니다. 다시 신의척으로부터는 세 가지의 원칙이 파생되어서 나옵니다. 첫 번째, 사정 변경의 원칙이요. 신의척으로부터는 사정 변경의 원칙이 파생되어서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볼게요. 자, 우리가 사정 변경의 원칙은 대부분의 분들이 그 용어 자체는 모르지만 우리가 법률 생활을 하면서 한 번 이상은 경험해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가벌간에 97년 6월 중순경에 아파트 전세 계약이 체결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뭐요? 전세권을 취득하는 자를 전세권자, 전세권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전세로 뭐요? 빌려주는 그 물건의 부동산의 소유자를 전세권 설정자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동산 시세로서는 전세금이 3억이 적당했습니다. 적당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전혀 예상도 할 수 없었던 국가 부도 사태가 터집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전세금이 1억 5천이 적당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이자들이 전세 계약을 한번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크나큰 사정에 변동이 생긴 경우, 원래 체결한 계약을 여하튼 변경된 내용에 맞춰서 변경할 수 있다가 원칙입니까? 아니면 계약은 체결되면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원칙이요? 후자 원칙이죠. 따라서 계약 준수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계약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라 하게 되면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까? 이자에게 불리하다 그죠?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계약 준수 원칙의 예로서 당사자들이 이와 같은 법률에게 매절 당시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이와 같은 급격한 사정의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계약 준수를 끝까지 고집하면 일방에게 불리하여 신의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죠. 그때 이와 같은 불합리를 만약에 예외적으로 뭐요? 예외적으로 신의척을 적용하여서 신의척으로부터 여하튼 원래 법률의 내용을 변경된 사정에 맞춰서 이와 같이 뭐요? 그 내용을 고치거나 원치 아니하면 그 법률행위를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다는 신의척으로부터 뭐요? 파생되는 예외적인 원칙을 뭐요?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 합니다.
자, 볼게요. 사정변경 원칙. 법률행위 당시에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즉 그 당시에는 뭐예요? 부동산 시장의 기초 사정을 반영하면 전세금이 3억이 적당했죠. 그런데 그 위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현저히 변경되어서 애초에 법률 효과는 뭐예요? 그대로 유지를 고집하는 게 뭐예요? 신의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법률행위 내용을 변경된 사정에 맞춰서 고치거나 원치 않으면 법률행위를 없등설할 수 있다는 시초부터 파생되는 원칙을 사정변경의 원칙이라 합니다. 동그라미 2번요. 민법의 규정. 딱 한 번 지문화 됐습니다. 자, 민법 조문 어디를 보더라도 사정변경이란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민법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부터 체크할게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사정변경의 원칙을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민법상의 개별 제도들은 많습니다. 개별 제도들은.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대표적인 예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형성권에서 봤던 각종의 대금 정감 청구네요. 자, 대금 정감 청구는 명칭은 청구지만 형성권이다, 그죠? 자, 예컨대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빌려서 사용합니다. 그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사용 대가를 반드시 지급해야 되죠. 그 대표적인 게 임대차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빌린 물건의 가격이 폭등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임대인이 장래를 해서 차임을 정액을 청구할 것이고, 반대로 물건값이 폭락했다. 그럼 빌려 사용한 임차인이 사용료를 내려달라. 감액을 청구할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각종의 대금 정감 청구권이 그와 같은 사정 변경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민법상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 변경 원칙을 인정할 것이냐? 사정 변경은 단어 자체가 없어요. 따라서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일반 교정은 없다, 그죠? 그렇지만 그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개별적인 제도들은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3번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인정을 할 것이냐. 견해가 대립됩니다. 근데 학설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툼이 있으면 누구의 견해만이 답이 돼요? 판례죠, 그죠? 네. 학자들은 자신들의 견해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죠? 안 지죠, 그죠? 근데 사정변경의 원칙, 보기에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원칙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자신의 어떤 견해에서 법적인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동원칙의 적용은 뭐예요? 아름다운 원칙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현실 사건의 적용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뭐예요? 동원칙을 쉽게 인정을 못합니다. 폐해가 너무 심해요. 자, 그럼 극단적으로 볼게요. 이와 같은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와 같은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게 원칙이냐, 아니면 계약을 중간에 이와 같은 변경된 사정에 맞춰서 고칠 수 있다는 게 원칙이냐. 만약에 고칠 수 있다는 게 원칙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은 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 계약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죠? 그래서 계약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 변경의 원칙은 뭐예요? 극히 애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극히 제한된 원칙으로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정 변경의 원칙을 쉽게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적합한 예는 아니지만 우리는 예전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사용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했던, 개인으로부터 빌려 사용했던, 끝까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요. 끝까지 노력해서 그 채무를 갚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갚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로 바뀌어버렸죠. 즉 정치인들이 표를 받기 위해서 일정 요건에서 개인의 채무를 탕감을 해줘버리더라고요.
성실히 노력해서 가족들이 열심히 채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는 그냥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죠? 펑펑 쏜 자는 탕감을 해버리고, 그죠? 그래서 도덕적 해이 현상을 초래해서 엄청난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례는 판례는 사정 변경의 원칙을 쉽게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인정을 하지 아니하려는 입장입니다. 다른 말로 부정적이다. 아예 인정치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웬만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입장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그래서 학자들은 자신들의 거래에 법적인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동원칙을 구체적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판례는 이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판례는 웬만하면 동원칙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특히 사정 변경의 원칙을 이유로 해제권을 인정할 수가 있느냐? 이론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이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둘째 줄 마지막에 실제 사건에서 사정 변경을 위해서 계약을 해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해제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때 IMF가 터졌다, 그죠? 이 같은 사정 변경에서 전세권자가 전세 계약을 해제하면 전세는 그때부터 무효입니까? 처음부터 소급해서 뭐야 돼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이게 해제입니다. 근데 이 같은 해제는 엄청난 어떤 폐해를 가져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판례를 이론적으로 인정하지만 이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제 사건에서 사정 변경을 위한 해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자, 그러면 요령입니다. 어떤 시험에서 지문을 주고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는 지문이 있다면 이거는 O입니까? X예요? X입니다. 네. 왜요?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사정 변경을 위해서 해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해제와 해지의 개념, 계약을 해제하면은 해제권자가 해제하면 대표 형성권이요. 일방적으로 해제합니다. 해제하면은 계약은 그때부터입니까? 처음부터 소급해서요.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이를 해제라 합니다. 자, 해지를 설명해 볼게요. 자, 내가 피자집을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배달원을 고용해서 배달 업무에 종사케 하고 있습니다. 그 1년 동안 열심히 배달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근데 해가 바뀌니까 하루 출근, 하루 결근. 며칠 지나니까 이틀 결근, 하루 출근. 지멋대로입니다. 그 참다가 불러서 그따위로 일을 하려면 내일부터 당장 가게를 간다. 통보를 합니다. 요게 해지예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해지하죠. 형성권입니다. 그러면 근로관계가 소급해서 실효가 됩니까? 장래를 향해서요? 장래죠. 요게 해지입니다. 따라서 해지권을 인정하더라도 어떤 크게 법적인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판례가 사정 변경을 위한 해제는 이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제 사건에서는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지만 해지는 그 같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개별 판례요. 그래서 1, 2번 판례는 굳이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해지할 수가 없다죠. 근데 2번 판례는 한번 지문화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자, 2번 판례. 지자체로부터 음식점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는데 사후에 그 지역이 음식점을 경영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지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다만 이와 같은 이유로 그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판례입니다. 즉 판례는 아직까지 사정 변경을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사건을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 4번 판례 해지는 인정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다 해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3번 키포인트를 잡아볼게요. 회사의 이사지이기 때문에 회사용으로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에 미주을게요. 계속적 거래 관계로는 회사의 불확정 채무에 대해서 여기까지 연대 보정을 선자하는 이사로부터 퇴직한 이후에는 연대 보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여기 볼게요.
회사를 경영하려면 경영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회사와 은행과는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느냐.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립니다. 그 다음에 뭐요? 돈이 생기면 계속 되돌려 갚아요. 그 빌리고 갚고 합니다. 그러면 채권 채무액이 확정입니까? 불확정이요? 불확정이죠. 그죠? 계속적으로 빌리고 갚고 합니다. 따라서 계속적 거래 관계는 불확정 채무. 그때 갑이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회사 이용으로 어쩔 수 없이 연대 보증을 섰습니다. 이 시점에 퇴사입니다. 그때 회사가 빌리고 갚고 한 이 부분도 자기가 계속 연대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때는 퇴사한 이후로는 회사가 돈을 빌리고 갚고 하는 부분은 책임질 필요가 없죠. 그때부터는 연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니까 장래를 향해서 주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생긴 확정된 채무는 책임져야 됩니다. 따라서 퇴사한 이후로는 회사가 돈을 빌리고 갚고 하는 부분은 연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4번 8절 볼게요. 자, 둘째 줄 볼게요. 둘째 줄 마지막에 회사 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보정 당시 채무액과 변제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 채무, 거기다 한번 줄게요. 확정 채무. 확정 채무. 자, 키 포인트. 연대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뭐요? 계약은 계속적 거래 관계로 불확정 채무죠. 이건 확정 채무입니다. 확정 채무. 여기 볼게요. A 회사가 어느부터 10억을 경영 자금으로 대출한다. 그러면 채권 채무액이 불확정 상태입니까? 확정 상태요? 확정 상태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 갚겠다. 이행기도 정했습니다. 앞에서 하나하고 다르죠. 그죠? 오늘 채무액과 뭐요? 이행기가 딱 고정이 됐습니다. 그때 이사가 뭐요? 내가 보정을 하겠다. 그죠? 이런 경우는 언제까지 책임져야 돼요? 끝까지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회사로부터 퇴직했다는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키포인트. 우리가 판례가 3줄, 2줄이 되더라도 뭐만 확인하면 돼요? 해지할 수 있는 계속적 거래 관계는 불확정 채무. 그 문구가 있으면 연대 보증계약을 결론 해지할 수 있다. 채무액과 변제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 채무는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반복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적용 요건가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 계약을 사정 변경해서 해지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자, 볼게요. 이론적으로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면 해지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IMF 사태를 예상할 수 있었다, 없었다? 예상할 수 없었죠. 처음부터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사정에 맞춰서 계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동원칙 적용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은 IMF라는 사정 변경이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이 없다, 그죠? 따라서 당사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는 동원칙 적용은 안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이와 같은 전세 계약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고집하는 순간 일방에게 극히 불리해서 신의 측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계약 준수 원칙의 애로서 인정되는 애적인 원칙이고, 그 다음 둘째 줄, 이와 같은 사정 변경은 개인의 어떤 부도라든지 질병 등 개인적 사정이 아니라 국가 부도라는 객관적인 사정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또한 사정이 변경이 되었더라도 그 변경된 내용이 계약에 기초되는 내용이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변경이 되더라도 기초 내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동원칙 적용이 안 됩니다. 이 경우 전세 계약에서 가장 기초되는 내용이 뭐죠? 부동산 시세죠, 그죠?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동원칙에 어떤 적용되지, 그 지역이 어떤 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이야 말 것이야는 전세금의 어떤 사전의 판단 자료가 되지 못했다, 그죠? 그래서 계약에 기초되는 내용의 변경이 돼야 된다. 따라서 어떤 사정 변경이 있더라도 기초대로 내용하고 상관없는 변경은 동원칙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판례가 이와 같은 요건이 다 구비되면은 사정 변경으로서 계약을 사후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지만 아직까지 실제 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이 다 구비된 사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정 변경을 위한 해제권 행사는 인정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사정 변경의 원칙까지 봤습니다. 쉬었다가 두 번째 파생 원칙인 실효 원칙 이하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합니다.